출근길이 유일한 산책로인 당신에게 빈틈의 온기. 글 윤고은. 펴낸 곳 흐름출판. 인터스텔라. 너 요즘도 가방 속 여전하니? A가 물었다. 여기서 여전하냐는 뜻은 아직도 엉망진창이니 라는 뜻이다. 10대 때부터 함께한 친구라 나의 어수선한 가방 내부 그 긴 역사를 잘 아는 거다. 더 심각해졌어. 그때가 나았던 거야. 그렇게 대답했다. EBS 방송센터 로비에 서서 가방을 뒤적뒤적 할 때마다 나는 어부의 심정이 된다. 바다에 던져둔 그물을 끌어올릴 때랑 좀 비슷하달까? 단지 가방에서 출입증 하나를 꺼내려고 했을 뿐인데 미역도 딸려오고 다시마도 딸려오는 느낌이다. 바다엔 이런 것들이 있다. 원고, 텀블러, 화장품 파우치, 책, 노트, 펜과 소독제, 초콜릿과 두유 등등. 목걸이 형태의 출입증은 굳이 방송국 로비에서 마주할 필요가 없는 물품들까지 끌어올린다. 그중 단골은 클립이 달린 펜이나 이어폰인데 출입증의 끈과 자주 뒤엉키기 때문이다. 가방에서 목걸이 형태의 출입증을 꺼낼 때마다 귓가에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였던 손에 손잡고란 노래가 흐른다. 오늘은 어떨까? 지금은 무릎 위에 얌전히 놓인 가방 속으로 손을 넣어본다. 출입증을 들어올리면 뭐가 따라 나올까? 돌잡이 이벤트 느낌도 나고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른다. 그래도 내 하루 중에 출근길의 가방이 제일 홀쭉한 상태이긴 하다. 방송이 끝나면 이상하게 조금 더 불어나 있고 동네로 오게 되면 더 불어나니까.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과일이나 빵이나 무언가가 퇴근길에 나에게 들러붙는다. 그럴 때 가방 안에 숨어있던 장바구니를 동원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센스쟁이. 그렇게 엉망두덩이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다. 지하철역에 내려 자전거를 탈 때면 왜 내 자전거에 바구니가 하나밖에 없나 그게 못내 아쉽다. 가방이 이렇다면 방도 뻔하다. 소설가 제이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정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래. 그땐 웃고 말았는데 아니 그거 정말인가 봐.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확실히 시간이 조금 나도 방 정리에 할애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얼마 전 L의 서랍장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양말이 착착착착, 속옷도 착착착착. 마치 밀푀유 나베처럼 모든 것이 차곡차곡이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굳이 내 서랍 내부를 비유할 음식을 찾고 싶진 않다. 살림꾼 L도 내 서재는 건드리지 못한다. 엄두가 안 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내가 자주 하는 말, 다 의도한 거야? 건드리면 안 돼? 때문이기도 하겠지. 나 같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그런 유의 것인데 정말 이런 혼돈이 의도된 걸까? 분명히 이 서재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특정 책을 찾지 못해 다시 산 적도 있다. 꼭 내가 절실하게 찾기 시작하면 책이 사라졌다가 책을 다시 사면 그때서야 눈앞에 나타난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왜 몰랐땡? 그러면서 정말 말투가 저런 느낌이다. 왜 몰랐땡?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서재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나는 통제는커녕 조직적으로 기만당하는 느낌인데 거기에 큰 악의는 없다고 믿고 있다. 단지 서재가 나와 이런 식으로 놀고 싶은 거겠지. 한동안 내 서재의 책은 이삿짐 운반 업체에서 정리한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신없던 이삿날 한 분이 책장 앞에 앉아 책을 꽂으며 가지런히 키를 맞추던 걸 본 기억이 난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오래의 여운을 남겨서 몇 달간 나는 그분이 정리해준 방식대로 책장을 사용했다.
타인의 취향과 의도를 알아가는 자세로. 지금은 다시 내가 좋아하는 흐름대로 놓여 있지만 책장 정리의 핵심은 일단 책장 위에 책이 아닌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년필 카트리지나 박스테이프, 클립이나 고무줄, 쇼핑백이나 엽서, 립밤, 핫팩 등등은 아무리 잠깐이라도 책장에 내려놓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잠깐이라도 책장에 내려놓으면 어떤 상황이 따라오는지 내 눈으로 보면서 증언하고 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들은 거기에서 번식을 한다. 아무리 봐도 책장은 담백한 수납 가구라고 할 수가 없다. 모두가 입주하기 원하는 주거 공간이다. 어느 새벽에 깨어있으면 책장이 수상해 보일 때가 있다. 섣불리 건드린 책 한 권이 그 에너지를 누적해 두었다가 내가 읽고 있을 때 툭 옆으로 눕거나 아래로 추락하기도 하니까. 영화 인터스텔라를 본 사람이라면 그 순간 조금은 긴장할 것이다. 책장 뒤에 무엇이 있을지 나는 모른다. 책장 뒤 세계에 대해 장담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 의도한 거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고백하자면 나는 속수무책으로 유용할 뿐이다. 등은 밀수록 좋아.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가던 사람의 하얀 운동화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그의 왼쪽 앞끈이 풀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멈춰서서 운동화 끈을 묶었으면 했지만 우리가 같은 열차, 같은 칸에 탈 때까지 끈은 그대로 풀어진 채였다. 백팩이 열려 있어요. 이거 떨어뜨렸어요. 허리끈이 땅에 끌리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타인에게 잘 건네는 다정한 사람들이 떠오른다. 나도 들어본 말들이다. 최근에는 열차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 몇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도 봤다. 아저씨, 마스크 거꾸로 쓰셨어. 뒤집어졌다고요. 마스크 겉면이 화학 처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쓰면 숨이 갑갑해서 못 써요. 저 말입니까? 아니, 제대로 쓰신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원래 색깔이 그렇구나. 맞네요. 제대로 쓰셨네요. 그렇지만 운동화 끈은 굳이 타인이 말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스스로 볼 수 있는 범위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열차 안에서 계속 그 운동화 끈에 대해 생각한다. 타인의 차림새를 오래 생각하는 편이 아닌데도 어쩐지 그 운동화 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그 끈에 걸려서 한 사람이 넘어지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된다. 제발 끈 좀 묶어줘요. 아니면 내 앞에 보이지 말거나. 이런 아우성을 들은 건지 운동화 신은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차라리 잘된 일이다. 마음의 평정을 겨우 찾고 보니 오래전에 수영장 탈의실에서 겪었던 일이 떠오른다. 샤워를 하고 나오자마자 내 뒤에 있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급한 어조로 말을 걸었다. 저기 등에 머리카락이 하나 붙어 있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떼어드릴까요? 아, 고맙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고 그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은가 생각했다. 곧 누군가의 엄지와 검지가 야무진 모양새로 다가와 내 살갗에 닿았다. 그걸 내가 느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좀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타인의 머리카락이나 실밥을 꽤나 자연스럽게 떼어내던 사람들의 손짓과 표정을 떠올려 보았다. 뭐가 묻었는데 떼어줄까 하고 물을 필요도 없었던 그 세련된 방식은 대부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옷을 입은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나는 이제 아는 사람과 옷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오가던 이물 제거의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 등에서 구불거리는 긴 머리카락을 떼어낸 여자는 이제 훨씬 안심이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나도 한 번 더 고맙다고 말했지만 어쩐지 그녀가 느낀 고마움이 더 큰 것 같아서였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머리카락 붙은 거 보면 꼭 떼어내야 해서 지나치질 못해요. 그녀에겐 이런 경험이 많아 보였지만 그래도 알몸 상태의 사람에게서 머리카락을 떼어주는 상황은 확실히 고난도 작업이었겠지. 나야 머리카락 같은 건 바람결에 떨어지려니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개운함을 느꼈다면. 등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데 떼어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아니요, 그냥 두시죠 라고 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는 단계가 생략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최근 지하철에서 수집한 장면 하나가 그랬다. 두 사람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앞에 서 있던 남자의 외투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을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떼어낸 것이다. 그들이 일행인가 싶어 계속 주시했는데 문이 열렸을 때 뒤에 있던 사람이 먼저 내려버렸다. 앞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그들은 모르는 사이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남은 구간 내내 나는 그 장면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은 욕구와 영역 사이의 아슬아슬한 싸움인 것이다. 어쨌든 누군가는 타인의 옷에 붙어 있던 티끌을 떼어내는데 성공했다.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신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었다면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하철 바닥에 털어버렸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긴 하는데 그 결과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문 앞에서 노크하고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을 열면서 동시에 노크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예전에 안동 근처의 대중목욕탕에서 비슷한 경우를 만났다. 온천수를 쓰는 곳이라고 해서 여행 중에 찾아갔는데 규모가 작았고 사람도 거의 없었다. 나는 목욕 의자를 닦아앉기도 귀찮아서 벽에 붙은 샤워기 쪽으로 직행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슬쩍 다가와 노란색 이태리 타월을 내밀었다. 등 좀 밀어줄래요? 엉겁결에 이태리 타월을 받아들고 그분의 등을 밀기 시작했다. 나란히 선 채로 말이다. 생각해보니 이때도 알몸이었네. 왜 내가 정말 무방비 상태일 때 나에게 선택지 없는 요청을 하는 것인가. 나는 최선을 다해 낯선 이의 등을 밀면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생각했다. 낯선 이의 등을 미는 건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다. 아는 이의 등을 미는 것조차 오래전에 그만둔 것 같은데 내가 그분의 등을 다 밀고 나자 그분은 내 등을 밀어주겠다고 했다. 화들짝 놀랐다. 이거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받은 기습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이제 나갈 거예요. 이런 데 오면 밀어야 시원하지. 아니, 저 밖에서 사람이 기다려서요. 소용없었다. 그분은 굳이 아니라는 나를 돌려세우고 밀기 시작했다. 봐! 미니까 나오잖아. 확신에 찬 말을 던지시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이게 웬 봉변인가 싶었는데 등은 밀수록 좋아라고 하시던 그분의 표정은 아주 개운해 보였다. 한 사람이라도 개운함을 느꼈다면. 첫 지하철. 1995년 내가 살던 동네에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다. 나는 친구 둘과 함께 8호선의 어느 역에서 출발해 종로 3가역까지 갔다.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지금의 남한산성 입구역. 그 당시 단대역이 출발점 아니었을까 막연히 추측만 하고 있다. 도착지가 종로 3가역이었던 건 명확히 기억한다. 친구 중 하나가 그곳에서 어떤 모임이 있다고 했고 나를 포함한 다른 둘은 대형 서점을 구경하면서 그 일대를 돌아다녔다. 우리는 그때 마음이 살짝 상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해 헤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하철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돌아오는 시간,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멈출 줄 모르는 단짝들이 되어 있었다. 그 해프닝으로 첫 지하철의 기억은 더 또렷해졌다. 인생의 첫 지하철을 떠올리는 건
여러 색이 섞인 털실 뭉치에서 한 올을 골라내는 것과 같다. 한 올을 조심스럽게 골라내면 작은 기억들이 자연스레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느라 마음이 바빠진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인생의 첫 지하철에 대해 묻는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수다쟁이가 되어버린다. 엘도 그렇다. 엘은 다른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내 질문에 답을 하는 동안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있다. 나는 엘의 말을 따라 대략 35년 전으로 이동한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같은 반 친구와 함께 구파발행 열차에 올라탄 상황. 서울 지하철 3호선이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와 열차 모두에서 새것의 냄새가 가득하다. 12살 소년들은 3호선을 타고 구파발역까지 쭉 올라가는 중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구파발역에 이르는 동안 열차가 스치는 모든 역에 일단 하차하고 플랫폼에서 다음 열차 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번 열차를 타도 요금을 또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소년들은 감동하는 중이다. 소년 하나가 제안을 한다. 놀이 같은 것이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옥수역에서 하차하고 다른 한 사람이 금호역에서 하차한 후 각자 약수역까지 혼자 힘으로 오기와 같은 것. 엘이 옥수역에 내린다. 친구를 태운 열차가 흘러가지만 그 친구 역시 금호역에 내릴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다른 플랫폼에 서서 다음 열차를 기다린다. 이제 엘이 옥수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탄다. 친구도 금호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탈 것이다. 소년들은 그렇게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이동하면서 구파발까지 간다. 구파발역에 내려서는 역사 밖을 몇 걸음 기웃거린 후 다시 하행선 열차를 타고 또 같은 방식으로 집까지 돌아온다. 묘하게도 엘 역시 첫 지하철의 출발점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친구 집 앞에서 출발했고 환승을 했을 테니 아마도 선릉역이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다. 첫 지하철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목적지, 곧 도착역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종로 3가, 엘에게는 구파발.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곳이 수많은 역 중에 가장 낯익은 이름이었기 때문일 거고. 이제 나는 과거의 모험지들을 무심한 듯 통과한다. 16살 내 모험의 첫 도착지였던 종로 3가역도 지나가고 12살 엘의 첫 도착지였던 구파발역도 지나간다. 출근길의 열차 안에는 능숙한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다. 습관처럼 개찰구를 통과하고 열차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내릴 곳을 몸이 알 만큼 지하철에 익숙해진 모습들. 지금은 모두 잊었을, 그러나 그 몸 안에 분명히 있었을 초보 승객의 모습들을 상상하면 어쩐지 몸이 작아지는 기분이다. 아이에게 지하철 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가 들이는 노력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소설가 H는 아이에게 지하철 이동의 미션을 주고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가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처음 3개월은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돌면서 타는 법을 알려주었고 다음 3개월은 아이 혼자 지하철을 타게 하고 뒤에서 따라간 것이다. 그 몇 걸음 뒤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였냐고 묻자 H는 20m나 30m라고 대답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먼 거리여서 와 진짜 마음 졸였을 것 같아요 했더니 H는 인파 붐비는 곳에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마 20m 안짝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10m 정도로 수정했다. 아무래도 첫 대답에 등장한 그 30m는 심리적 두려움이 반영된 거 아니었을까. 30m 앞에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건 어른 둘 사이에서도 어려운 일이니까. 처음 지하철 타기에 도전하는 아이와 그걸 지켜보는 엄마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일 것이다. 10m를 사이에 두고 동행하는 아이와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내 몸이 조금 더 작아진다. 마치 첫 지하철, 그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나는 작아지고 세계는 점점 더 커지는 것만 같다.